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제닌에게서 전화가 와서 네. 10월에 촬영하기로 했던 영상 스케줄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맥퀸이 일방적으로 캐스팅을 캔슬했던 것이에요. 아, 너무 좋아. 그쵸. 셋이서 촬영하기로 했는데 맥퀸이 다른 애한테 너 빠져. 물어는 놓고 결국 그렇지. 스케줄을 바꿔놨네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수는 본인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떡해. 공도 이제는 직진하려나 봐요. 어떡해. 근데 이때 되게 지금 엘씨 말대로 따져보면 맥퀸이 고뇌가 많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에드보다 맥퀸이 고뇌가 많았지. 아, 그랬겠네요. 우리는 에드의 시선을 따라가니까 에드의 고민을 보고 있는 거지만 네. 맥퀸은 어쨌든 자기는 이 길을 가겠다고 이게 맞다고 이미 선택을 했어. 그러네. 그런데 봐봐. 길을 틀려면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면 후회와 반성을 거쳐야 돼. 어떡해. 그게 쉽지 않아. 그럼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때려 부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네. 재정립해야 되네. 그렇지. 근데 수는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틀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공은 2배를 해야 된다고. 어떡해. 여태까지 일어났던 거를 부정해야 되는 거야. 어떡해. 불쌍해. 자, 공은 수의 이사를 도와주게 되고 새로운 집에서 약을 한 라이언이 맥퀸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라이언이 네. 자기 그런 포르노를 찍게 된 이 과정 속에서 네. 약간 부정하면서 이렇게 그 마약하면서 버텨내잖아요. 네네네. 스토리가 좀 있죠. 둘 사이에. 음. 라이언이 언데드라는 다른 게이 포르노 회사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곳은 맥킨사와는 다르게 배우의 기분을 케어하지 않는 회사였던 듯해요. 막 남자 2명이랑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라이언은 네가 찍는 것도 어차피 포르노잖아. 너 역시도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쓰레기일 뿐이야. 너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착취했다고 쏘아붙입니다. 둘 사이에 뭐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라이언과 맥킨도 과거가 있어요. 이 뒤가 풀어지나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오케이. 자, 맥킨은 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공은 본인이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순간 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라이언은 피해자인 것인가? 그 모호한 기준에서 수는 선뜻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꼬리를 물고 뒤섞여 있었지만 그 무엇도 누군가를 죄책감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수가 공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공은 처음부터 신경 쓰였다고 대답하며 본인도 수가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야? 이 장면이야? 공이 원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쓰레기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약간 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다. 비록 내 상황은 이렇게 되게 모든 게 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 정작 그냥 난 당신이 좋아요라는 말을 듣고 나도 네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원초적인 사랑. 둘이 이미 한 마음이었던 거지. 너무 좋다. 그리고 둘은 전과는 다른 뜨거운 관계를 갖습니다. 사랑을 싹 틔우고 진짜 러블러블을 하네요. 개섹시합니다. 너무 좋다. 자, 장목다님의 관계씬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셔야 됩니다. 이거 씬 진짜 꼴짜랄이야. 꼴짜랄. 진짜 너무 저급스러운 말인데 미안해요. 내가 이거 음성으로 말하다니. 여러분 꼴짤알. 자, 공은 수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지만 수는 그 전에 챙내 가게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수는 챙이 이미 본인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둬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합니다. 사실 수는 챙과의 채무관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공은 둘이 뭐가 있나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질투? 많이 친한가 보네 하며 섭섭해합니다. 어떡해. 남자의 질투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갑자기 몽글몽글해. 내가 같이 일하자고 내 방금 애인 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챙한테 가서 일하겠다는 거. 나는 이거는 질투가 아니라 난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 나였으면. 근데 되게 부침개 뒤집듯이 태도가 바뀐다. 어떤 게? 그전에는 뭐 딴 남자랑 잠을 자든 뭐 하든 셋이서 촬영 언제 할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놓고서 이제 너 좋아 나 좋아 해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알바하러 간다는 것도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드글드글해? 섭섭하지. 너무 부침개인데? 그리고 수는 맥퀸과 마지막 촬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둘의 촬영씬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게 프로정신인가요? 사귀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포르노 촬영을 한 거야? 그래요. 그럼 이건 남들한테 진짜 두 사람의 사랑을 정말 보여준 거잖아. 이거는 감출 수가 없지. 이거는 정말 진정한 포르노지. 근데 배우들도 눈에 보인대잖아요. 키스씬 촬영하면 사귀는 배우들은 온몸이 밀착돼서 키스씬을 찍는데요.
그러면은 신기하죠? 안 사귀는 배우는 뭐 떨어져서 입술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어정쩡하게 하체만 붙어 있다든지 뭐 상체만 붙어 있다든지 어쨌든 뭔가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서 키스실을 짓겠지. 야, 하체만 붙인 건 이상한. 거기를 붙이면 좀 그러려나? 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둘의 관계가 감정이 섞여서였을까요? 이 씬을 촬영했던 맥퀸 식구들이 조금 놀랍니다. 눈치채지. 둘 사이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소설의 뒷부분에 포럼에 남겨진 글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걸 인용하자면 네. 보통의 포르노에서 성애가 반복되는 장면을 볼 때 느끼는 지루함이 없었다라고 평가되고 또 시각 청각만으로 전달되는 영상 매체지만 마치 오감으로 느낀 듯한 진정한 의미의 포르노였다고 평가됩니다. 네, 사실 맞죠. 그리고 둘의 달달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너무 좋다. 네, 수의 집에서 공과수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둘은 아침에 라이언을 만나게 되고 라이언은 단박에 둘 사이를 알아보더니 서로 진지하냐고 물어봅니다. 와우. 그리고 포르노 배우 따라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수에게 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포르노 배우 따라다니지 말라. 맥퀸 따라다니지 말라고? 맥퀸 포르노 배우잖아요.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라이언이 찬물을 확 끼얹은 거야.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공은 본인은 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동안은 어쩌면 계속 포르노를 찍을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이제부터는 또 그 공이 토스가 됐다. 어떤 게? 그 고민의 그런 그게. 뭐가 토스가 된 거지? 토스트인가요? 앞뒤 너는 그러니까 나는 버터 올려줘. 그전에는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해야 되는 행위를 맥퀸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둘이 이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된 상황이잖아요.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맥퀸의 그런 삶의 무게까지 이제 에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공이 에드에게 토스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그런 것 같고 나는 아직 공이 본인의 과거를 후회와 반성이 겪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야. 이제 벗겨지겠지. 수는 챙의 가게로 일하러 가게 되고 일이 끝나고 공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걸 알게 된 챙은 수를 데려다 주겠다는 명분으로 라이드를 해주게 되고 셋은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야. 챙은 공에게 명함을 주며 인사를 하는데 나 이 장면 알아. 공은 본인의 명함을 챙에게 주지 못합니다. 나 이거 울었어. 이 장면에서 저도 좀 울컥했어요. 맥퀸의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수를 데리고 호텔로 올라가서 절제되지 않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포르노를 부끄러워하진 않지만 챙 리유 같은 남자들에게 명함을 줄 수 없는 순간을 생각하면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합니다. 맥퀸과 토미의 영상은 원래는 스트레이트 오디션 포르노였나? 뭐 그런 가벼운 제목으로 업로드될 예정이었는데 둘의 영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서인지 전이록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기로 결정이 돼요. 수는 이 사실이 조금 불편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는 자신이 맥퀸 스튜디오에 있는 혹은 다른 게이들과는 달라서 언제라도 일상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인을 방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부터 언급했던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맥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전이록이라는 제목으로 된 영상으로 본인에게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것은 달갑지 않았던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라이언이 맥퀸과 에드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는 끝까지 살아남고 창녀와 골빈 덩치가 가장 먼저 죽지. 먼저 죽여도 미안하지 않은 양심의 거리낌이 덜한 존재를 먼저 죽이는 거야. 그들은 그래도 되니까. 뻔한 얘기로 들리겠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잖아. 라고 꼭 집어서 말해요. 아까 제가 워크온워터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에 대해 언급했었죠. 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진일보하는 건데요. 네. 수는 본인이 공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조차도 벌써 발을 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삶을 살아보기 전까진 그들의 삶을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 같아. 에드는 이 일에
발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야. 네. 근데 맥퀸은 네. 이 일을 겪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겪어서 결국 이 자리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과연 그 깊이와 넓이를 에드의 그 짤막한 경험으로 그걸로 과연 그 이해할 수 있었을까 감히?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게 깊고 낮고 그냥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이 소설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내가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다양한 게이 커플들이 나와요. 게이가 나오고. 근데 그들이 자기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상대가 그들을 보는 눈빛이 다 다르거든.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100% 내가 예를 들어 에드도 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 100% 들어가지 않았어. 난 요것만 찍고 나올 거야.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주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애들을 얼마나 이해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 아무도 애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가장 친한 데렉이 소리를 질러. 맞아. 나중에 알았을 때.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해해 주길 바래? 맞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 우리 애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라고 부모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숨 쉬듯이 그 아이의 삶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맥퀸의 삶도 그래. 누군가가 그러니까 에드가 맥퀸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다면 그렇게 말 못하지. 말 못하지. 그렇지. 말 못하지. 그러니까 그 일거수일투족 숨쉬듯이 그를 봤다면 이해하는데 좀 더 용이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 그 못하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챙의 부탁으로 수는 샤오링의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샤오링은 챙의 의붓 동생이에요. 수는 샤오링을 잊고 있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챙이 샤오링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챙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챙은 분노와 경멸로 반쯤 미쳐서 수의 멱살을 갑자기 잡아 올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수의 포르노를 본 듯한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맙소사. 얼마나 이게 얼음장이 됐을까 온몸이. 그러니까 수도 망했다. 얘가 알았어. 나 진짜 어쩌지? 나 진짜 발 빼려고 했는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발 빼려고 했는데 망했다. 딱 걸릴 거야. 여기서 우리는 챙의 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고 절절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과 수는 포르노 촬영에 있을 별장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 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 자식. 요위는 수의 비디오를 다운받아 보고 있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야, 그래도 착하다. 그리고 왜냐면 일이 벌어졌거든. 그랬나요? 그리고 요위의 컴퓨터를 빌렸던 챙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그 난리가 났구나. 그렇죠. 하지만 수는 조금 의아해해요. 본인이 포르노를 찍은 것이 챙이 그렇게 열받아 할 만한 일이었던 건지 곱씹어 보게 되고. 그건 그러네.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챙의 명예에 어떤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 상관이야. 너는 채권자고 그렇지.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갚고 있으면 내가 포르노를 찍든 진탕에 굴르든 네가 뭔 상관이야. 오히려 돈장 갚으면 땡큐죠. 완전 A 플러스. 굿 채무자. 네, 굿 채무자. 여기서 라이언하고 라이언의 딸 세실의 관계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라이언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맞아. 게이 포르노 배우이고 몸을 팔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실의 말을 빌리자면 아빠는 다 잘하는데 요리는 정말 못한다고 해요. 나 근데 이거 알아. 요리 못하는 아빠인데 겁나 요리해가지고. 그치 나중에. 그리고 어느 날 정부에서 세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찾아와요. 미친 거. 어린 세실은 본인이 가야 하는 거냐고 수에게 묻던 장면이 있습니다. 슬퍼. 비애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비슷한 류의 다른 질문도 던지는데요. 모두가 같은 게이이고 포르노를 찍지만 리뷰 중에 언급되지 않은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단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체 안에서 행복한 오브리. 그 성체를 벗어나 타인의 차가운 시선 속으로 걸어가는 맥퀸. 주홍 글씨를 의식하고도 비참함 없이 직물적인 삶을 사는 렌셔. 그리고 라이언까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작가는 마치 이들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무엇이 정답이냐고 말이죠.
워크 온 워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걷고자 시도했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도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워크 온 워터의 다양한 캐릭터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작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내 행동의 근원에 박힌 신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념은 수의 동료들처럼 우월감에 빠져서 나의 허물을 초월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질문을 이 소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률 스님이 한 얘기가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거, 그리고 새가 먹이를 찾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 삶이 좀 더 잘 흘러갈 수 있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걸로 삶을 지탱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사실 의미가 없는 게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의미들. 네. 사실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든 사실 의미가 없지만 네. 내가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네. 각자가 스스로에 맞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비주 씨가 말했지만 의미 없다고 믿는 것도 의미인 거야. 아우, 너무 철학적인데요? 우리 BL 다큐멘터리. 자, 그리고 소설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맥퀸의 영화 속 성 정체성 혼란을 겪던 소년이 미국 최대 게이 포르노 제작자의 과거라는 게 밝혀지며 맥퀸닷컴은 셧다운되고 수의 정체성과 포르노가 모두 까발려집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수의 절친 데렉은 이 사실을 알고 경로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는 언론이 난도질한 맥퀸의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잡지에 실린 맥퀸의 모습은 자아에 대한 날카로운 갈등과 조심스러움, 진지함과 인간적인 어떤 진정성도 없는 그저 야비한 건달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춰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들 편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르기 자식들. 이 모습은 예전에 맥퀸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게이에 대해 떠들던 동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건과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는지 깨닫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개안하는 기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남을 난도질할 때는 어렵지 않다? 왜냐면 그쵸? 내가 칼 한 번 찌른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정작 내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 난도질하는 칼 하나하나가 나한테 다 빗으로 날아 꽂히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안타깝고 나 맥퀸 너무 불쌍한데요. 그렇죠. 왜냐면 봐봐,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도 생각했지만 맥퀸의 어떤 통찰력이 있고 어떤 생각 많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야비한 인간으로 그냥 맥퀸을 포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기사를 읽는 사람들마저도 맥퀸을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들은 맥퀸을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마치 맥퀸을 아는 것처럼 맥퀸을 욕할 거 아니야. 너무 그렇지. 그렇지. 나는 진짜 어제도 아마 난 그랬을걸? 그 누군가에게. 매일 그렇죠. 참. 집으로 돌아온 수는 라이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맥퀸은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죠. 어떡해. 사실 수도 어느 정도는 감추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라이언은 본인이 동성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주제로 포르노를 만들어 팔았던 맥퀸과 본인의 과거에 대해 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맥퀸과 수가 사귀고 촬영했던 그 영화 전유록. 네. 그 영화를 팔아먹은 맥퀸을 맹비난합니다. 라이언이. 왜냐면 자기와 너무 겹쳐 보이니까. 맥퀸은 본인이 성폭행 당했던 그 기억으로 돈을 벌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너랑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스파크가 튀는 그 영화로 너를 갖다 팔아먹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맹비난해요. 자, 수는 이제 맥퀸이 잠수를 탔거든요. 그 기사가 터지고. 수는 맥퀸에게 전화 문자를 수차례 보내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 사이 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얼마 뒤 맥퀸이 수의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왔어. 이야기를 하다가 수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는 맥퀸에게 심사가 뒤틀렸고 포르노로 어디까지 팔 수 있는 거냐고 맥퀸에게 쏟아붓습니다. 이제 라이언하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도 사실 너무 2차 가해인 것 같아. 나조차도 내 이런 풍파가 왔을 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누군가가 생각한 그런 망상과 생각들이 나한테 오물이 뒤집어지지 확 씌워져 버리니까 이게 누가 누구의 생각이고 누가 누구의 고민인지도 모른 채 내가 그냥 막 거기 파묻히는 거야. 휘둘리는 거야. 그거지. 근데 지금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휘둘린 거를 맥퀸한테 쏟아붓는 거네. 그렇지. 애들은 본인도 소화가 되지 않은 그거를 그 오물을 갖다가 다 쏟아내는 다 걷어내가지고 맥퀸한테 쏟아 던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 이게. 그래서 맥퀸이 이렇게 얘기했지.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나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쳐요. 어떡해. 둘은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맥퀸은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어떡해. 결국 수도 공이 있는 시궁창으로 들어간 상태가 된 건데요. 정말 한 끗 차이지 않나요?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시궁창입니다. 나에게 바뀐 변화는 없는데 주위의 시선이 나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은 모습이에요. 이 시선들은 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래서 내가 가진 신념이 중요한 것 같아. 안 흔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면 사실 그런 말들이 굳이? 그래서 사실 맥퀸은 그 힘으로 지금까지 포르노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야. 나는 포르노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신념으로 살았거든. 근데 수는 네 말대로 여기 발 담근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 아까 네가 말한 그 난도질에서 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해. 수는 힘든 물류센터 이제 잘렸잖아요. 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렌트비를 벌고 챙에게 빚까지 갚는 생활을 하게 돼요. 공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지는 못하고 맥퀸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때 물류창고에 물건 픽업을 온 렌셔를 만났고, 자 렌셔 기억하시죠? 네. 렌셔는 이 일로 돈 벌 수 있겠냐고 게이 에스코트 서비스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수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차라리 빨리 빚이나 갚자는 생각으로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려든다니까. 그래서 100%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게 됐던 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우린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뭐라 그럴까 호에 의한 선택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나조차도 그걸 100%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네 말대로 어쨌든 지금 애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에스코트 생각해봐. 처음에 사진 한 방 찍으러 그냥 그거 어플라이 한 거라고. 그 솔로 촬영하고 끝내려고 그랬었어. 근데 에스코트가 웬 말이냔 말이야. 바텀 촬영도 하고 탑 촬영도 하고 에스코트 하고. 와 그러니까. 게이랑 사귀고. 그러니까요. 수를 처음 만난 남자는 돈 많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와 밥을 먹고 호텔 룸으로 올라가려는 찰나 챙이 나타나지? 챙을 마주치게 됩니다. 멋있어. 챙은 둘을 훑고 변호사 손에 들려있는 방키를 보고 헛웃음을 켭니다. 아, 이 새끼 또 이건 뭐야. 챙은 변호사와 수를 같이 보낼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변호사는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챙에게 던져주고 주랭랑을 칩니다. 걔 유부남이었죠. 맞아. 그걸로 협박하죠. 맞아. 그리고 수는 두 번째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또 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잘 넘어가서 돈만 받았잖아. 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다행이다. 씨. 그리고 수가 두 번째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나이 많은 중국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맨하탄의 비싸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가게 됩니다. 문을 떠덩 열었을 때 거기에는 챙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할아버지가 여기 있네. 진짜 많네. 라는 챙의 말을 듣고 수는 도망치려 하지만 챙에게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수는 성폭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챙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관계라고 표현할 수는 없. 이 장면 너무 피폐하지 않나요? 나 근데 이 장면 너무 좋아합니까? 최애 장면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감정 이입했습니까? 수가 너였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를 사랑했을 챙 처절하도록 가슴 아프게
끔찍할 정도로 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그런 말을 하잖아.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했어? 약간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진작부터 내가 너를 좋아할 걸 그랬으면. 그렇지. 그 감정을 접고 인생을 살아가야 했을 거고 술을 옆에 두고 싶어 빚이라는 올가미로 술을 올가맸을 거잖아요. 상상만으로 안았을 술을 실제로 안 씁니다. 오랜 시간 참고 참았던 챙의 욕망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무게만큼 수는 상처를 받습니다. 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눈앞에 투명한 물막이 어리는 것을 느꼈다. 시야를 갑갑하게 메우던 그것은 곧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테이블보 위로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리 없이 떨어지는 그것은 심장 안에 고여있다. 더 이상 담아둘 곳이 없어 조용히 넘쳐나는 것 같았다. 라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눈물이 심장 안에 고여있다가 넘쳤대. 와, 우리 장목단님 어떡해? 우리 등단 시키자. 아니 울었다라고 한마디로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마음에서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서 그게 눈에서 나왔다는 거야? 와, 안구에 습기 찼다는 말 이후로 나 진짜 너무 안습. 그 말 이후로 놀라운데? 자, 둘이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챙이 술을 데려다 주게 되고 거기에는 공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헤어졌었잖아요. 네. 공은 수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수는 라이언이 마중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중 나온 라이언의 택시를 타고 사라지고 이제 공과고 챙은 남아있고 수는 떠난 거야 이제. 그리고 공과 챙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난 수도 맥퀸을 사랑하는 본인의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못하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근데 그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번뇌를 겪었겠어. 근데 이게 진짜 이 워크온워터가 소설이 진짜 잘 표현된 게 그 번뇌한 그 과정들이 우리가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손 붙잡고 끌고 간다? 이 소설 자체가? 한 발자국씩. 나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냥 얼렁뚱땅 후루룩 짭짭 그러지 않아. 그 지금 이 소설을 다 읽고서도 정리된 지금 또 이거를 한마디로 일축해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맞아. 그거를 스토리로 끌고 가서 불특정 다수를 납득시킬 수 있다는 이 문체가 놀랍지 않아요? 되게 노력도 많이 해. 작가님이 친절하신 거지. 이거는 글빨도 좋으시고. 정말. 라이언은 세시를 국가기관 포스터 케어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마약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겁나 요리를 하기 시작해. 요리를 정말 못하는 그였지만 푸드트럭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직접 요리를 만들고 노트에 레시피를 적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귀여워. 그리고 공과 수는 만나서 서로에게 사과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어려워서 용기 내지 못했다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둘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땐 진정한 시작은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맥퀸과 수가 단둘이 남았을 때 수는 데렉에게 맥퀸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 나 이 장면 기억나. 그리고 맥퀸은 지금 하는 일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해요. 본인 안의 느낌이 가장 중요해서 고독도 외로움도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는 말을 합니다. 그가 고집해왔던 것은 게이 포르노 속에서 예술을 해보겠다는 초라한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라이언과 에드에게 진정한 사과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챙과 따로 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챙은 술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전이록 발매는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도 말했다고 챙이? 합니다. 야, 멋있다. 그래, 너무 멋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공개할 바에는 나한테 팔아라. 하지만 맥퀸은 챙이 그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전이록 발매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고 수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맥퀸 엔터는 다른 회사에 인수될 예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야, 이것도 근데 참 모두가 이제 사랑이 생기면서 아까 그 법률스님 말씀대로 의미부여가 이제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밥 벌어먹고 살았던 그 포르노를 접고 지금 떠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수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잘렸잖아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전 직장 동료 애쉬가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이제 에다에게 하게 되는데 그래? 딴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는 조언을 같이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려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애쉬도 수가 일에 복귀했을 때 견뎌야 할 주위의 시선을 걱정해주면서도 수가 그걸 버티고 이겨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이 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포르노를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전일옥으로 벌어들인 돈을 수에게 입금했다고 했거든요. 맞다. 수가 그것을 확인하니까 50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5억 원이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에요. 와. 자, 수는 이 돈을 가져도 되는가 자격을 따질 생각이 들지 않고 네. 어떤 최종적인 형태로 종결이 맺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챙이 어긋난 길로 떠밀었을 때부터 본인 스스로 바닥을 기어 전일옥이 발매될 때까지 최초의 순간과 최종의 순간이 매듭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는 그래서 그 돈으로 챙에게 진 빚을 청산합니다. 아하. 그리고 수는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웁니다. 어떻게 사실 그게 시작이었잖아. 그 빚이. 그러니까 그리고 수는 챙의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따져. 왜 모질게 굴었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챙이 그래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대상은 부재중이었지요. 할머니도 수도 말이에요. 수는 챙한테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하고 떠납니다. 빚으로 수가 전일옥까지 촬영하게 된 거죠. 소설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공이 데렉을 만나러 가는 길, 공의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맥퀸과 데렉이 만났을 때 하는 웃긴 대화가 있는데요. 뭐라고? 자, 데렉. 얘는 대체 왜 좋아해요? 뭐가 끌리는 구석이 있긴 하나? 맥퀸. 외모도 성격도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서 당신도 친구라지만 남주긴 아깝죠. 데렉도 에드도 괴로워하지만 맥퀸만이 진지한 상황입니다. 내 절친이 동성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동성 애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도 네 친구 너무 소중해서 나한테 주기 아깝지? 아이씨 데려가. 야 데려가 줘도 안 가죠. 데렉이 둘을 보면서 맥퀸의 체격이 큰 걸 봤고 그러면 침대에서 절대 위를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본인의 친구가 밑에 깔리는 거구나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고 완전히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데렉은 무슨 상상이냐면 재밌다. 에드가 그래도 덩치가 있는 경호원을 꿈꾸던 사람이었잖아. 동성을 사귄다고 해서 데리고 오면 그래도 데렉 입장에선 덩치가 좀 작고 좀 귀엽고 깜찍한 남자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매 맥퀸이 온 거야. 그러면 내 친구가 밑에 깔리는 거구나. 야, 그거는 진짜 충격이다. 그래. 그렇게 코미디를 찍다가 데렉은 신문 기사에서 본 포르노 제작자 글렌 맥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 바로 참지 않고 맥퀸에게 주먹질을 하고 식당을 뛰쳐나가는데요. 이거 또 다른 얘기지. 데렉을 따라 나온 에드에게 미쳤냐고,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냐면서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거냐고 이제 막 화를 내요. 그냥 동성만 사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개시켜준 데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게이 포르노 감독이라는 사실을 만나서 알게 된 거잖아 지금. 그리고 심지어 데렉은 그것도 알고 있잖아. 예전에 수의 애인이라고 알았을 때 네? 수가 포르노 촬영하는 걸 애인이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 데렉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포르노 제작자네? 그러면 얘가 내 친구한테 시켰네? 그리고 지는 내 친구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걸 발매를 했네? 이런 씨. 역 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네. 수의 말대로 네. 조물주는 에드의 모든 행운을 데렉을 만나는데 썼다고 저는 봅니다. 조물주님께서. 이런 친구 진짜. 그거를 보면서도 이제 화가 나는 어쨌든 화가 나는 게 맞잖아요. 나를 맞죠. 애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한 명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에드는 맥퀸이 게이 포르노 제작자였고 그 밑에서 포르노를 찍은 본인이라고 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100%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네가 그냥 그 포장되어 있는 모습만 보지 말고 네가 맥퀸을 봐야 해. 그러면 너가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맥퀸을 봐줘. 그 겉포장만 보지 말고. 자, 이 말이 사실 저에게는 그래서 육성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찍나 봐. 예술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말로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입되지 않는 것 같아. 이 서사를 스토리로서 쫙 풀어줘야 사람들이 그거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동요를 하고 감동을 하면서 그렇지. 100% 이해하는 거. 그렇지. 이것이 바로 창작 아닌가. 그리고 데레게가 말합니다.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지만 데렉만 이해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씬에서 너무 울었어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줄 수는 없지요. 그들은 나의 아주 작은 단편적인 모습만 보니까요. 하지만 그렇죠. 나를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의 이해가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니까요. 어디서 이런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면 슬픈 이유가 그 사람이 그리워서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절절하게 사랑했던 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슬픈 거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 같아요. 나도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젊을 때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이유는 나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했던 그 순간을 가까이서 지켜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비슷하네요. 챙은 수와 맥퀸 식구들을 셰징의 새로운 식당에 초대했고 수는 왜 챙이 본인을 초대했는지 화를 내면서 물어봐요. 챙은 나도 너를 존중하고 싶다고. 물론 기회를 내 스스로 박탈해버렸지만 에드 네가 직접 본인에게서 착취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악역이 나았을 만큼 에드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견딜 수 없다는 말도 덧붙여요. 에드가 떠나고 챙은 혼잣말로 들리지 않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나 안쓰러워. 작가님이 챙의 캐릭터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진짜 잘 끌고 가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맥퀸은 에드와 함께 있는 순간순간이 물 위를 걷는 기적 같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계속 사랑하자고 고백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끝나요? 네. 끝나요? 더 있는 거 아니었어? 자, 워크 온 워터를 곱씹으면서 읽었습니다. 네. 비애를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나도요. 네, 저는 워크 온 워터를 성장소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에드와 맥퀸을 포함한 모든 캐릭터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성장시켜가는 게 인상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비엘계의 데미안, 워크 온 워터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자, 비주 씨는 짧게 할 말 있나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발가벗겨진 기분. 이거를 여러분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 나는 이 소설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든 생각은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우리의 잘못을 초월하지 말자. 제발 나의 잘못과 발맞추어 가자. 비엘 주제의 비주, 비엘 읽는 외계사 엘이었습니다.